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기림의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여행. 자, 우리 시인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이제 여행이라는 수필을 쓰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행이라는 건 뭐 자기가 사는 것을 떠나서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습니다. 자, 작가가 나왔어요. 수없는 산맥, 말할 수 없이 많은 바다, 뭐 쭉. 어찌 산만을 좋겠다고 하겠느냐. 어찌 바다만을 좋겠다고 하느냐. 뭐 이런 자기의 태도가 나왔네요. 산은 산의 기틀을 감추고 있어서 좋다. 산은 나름대로 어떤 터전과 기초, 기반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바다는 또한 바다대로 호탕해서 좋다. 그렇죠? 산은 기틀을 감추고 있고 바다는 호탕하다. 호탕하다는 건요. 굉장히 씩씩하고 우렁차다는 거예요. 호기롭고 걸걸하다. 호방하다. 우리 호방하다 아시죠? 소심하다가 이제 반대말이니까 훨씬 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예. 경솔이 경솔이라는 것은 조심성 없이 가벼운 말이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 우열을 가려서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뭐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라고 신중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좋은과 나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승렬, 고하, 자옹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날더러 나에게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부득불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죠. 부득이 불갑을 나는 바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즉 산과 바다죠. 자신의 이 선택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산의 웅장함과 침묵과 수염도 또 초염도 좋기는 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더 강조하는 거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지만 뒤잖아요. 그렇죠? 저 바다의 그 방탕한 자 방탕이란 말은요.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 동요 흔들리고 변하고 요동치는 그렇죠? 이러한 그러한 풍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바다만 하겠느냐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리법 영탄법을 쓰면서 바다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이 아폴로라고 한다면 비유가 된 거네요. 아폴로라는 것은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디오니소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 우리들의란 말 들어갔죠. 이게 굳이 디오니소스 앞에, 즉 바다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훨씬 더 친근하면서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본인한테는 친근하고 가깝다라는 걸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즉 바카스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라고 하겠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사색을 합니다. 관조적인 자세. 그죠? 잠시 그 행복스러울 어족들, 어족이라는 건요, 이 물고기를 개통해 나는 종류들, 즉 어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류들, 해족들, 아셨죠? 물고기들을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물고기들.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머릿속에서 상상해 본다. 즉 생각해 보죠. 해류를 따라서 오늘은 진주의 촌락. 자, 진주 아시죠? 진주 조개. 거기를 마치 촌락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어류들이 시골의 작은 마을처럼 동네 부락처럼 여긴다는 거죠. 비유죠, 비유. 내일은 해초의 삼림, 해초 아시죠? 해초의 삼림, 숲을 살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림.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아주 호화스러운 그렇죠? 그 어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하고 정말 그 어떻습니까? 부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어족들은 아마 바다에서 바다를 좋아하니까 본인이요, 그렇죠? 작가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 바다에 사는 그 어류들이 어떻다?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걸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주를 마치 마을로 보고 해초를 마치 우리 인간의 숲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사치스럽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의인화했죠. 사람처럼 어족들입니다. 어족들 의인법을 써가지고 천기예보, 기상예보입니다. 기상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가 인간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 없이 마음껏 호사를 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법과 은유법이 쓰였네요.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위기가 왔죠. 위기. 그렇죠? 호텔의 식탁에 진열되죠. 먹을거리에 어떻습니까? 반찬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식사의 재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족의 여행 실패담이다. 이걸 마치 인간의 어떤 비유를 써가지고 여행에서 실패해서 결국 인간의 그물에 걸렸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온전한 여행이 못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때문이다. 운명에 맡긴 겁니다. 이 카인이라는 거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을 이제 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형이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이러한 그 업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원죄를 의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손의 악덕,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악덕 때문에 희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족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때문에 인간에게 지금 화살을 돌린 거죠. 결국은 나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어족들입니다. 해적 바닷속에서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렬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해저 국경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그 경계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계를 만든 그러한 열정도 없었고 프랑코는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얘기하는데요. 에스파냐의 군인 정치가입니다. 그 독재 정권을 수립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독재 정권의 독재자입니다. 이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 자, 이 말은 이제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악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국경을 가르는 그러한 경계도 없고 독재 권력에 희생당하는 인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평화가 있는 그런 공간이 바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도라고 하는 신석정의 지도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우리 첫 번째도 어떻습니까?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는다 그랬죠. 이 장면부터 한번 떠올렸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 푸르고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느냐. 이 말은요, 이 조선과 인도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분열과 국별, 여기서 나오는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경을 말하는 거죠. 그 없는 세계의 공동체,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는 이 신석정 시인의 시가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연관 지어서 많이 출제한다면 저는 이걸 낼 것 같습니다. 신석정의 지도라는 시요. 자, 나는 동그란 선창이라는 건 부둣가죠, 부둣가. 그렇죠? 홀수선이라는 건요, 잔잔한 물에 떠 있는 배의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한계선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장면이에요. 그 고기들이 총초히 아주 그 아름답고 청결하고 조촐하게 활발을 끝없이 사랑하리라. 활발하는 것은 아주 시원스럽고 쾌활하고 생동감 있고 기운찬 그러한 아주 맑고 기운찬 그리고 동적인 이미지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작가의 어떤 정서가 직접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했던 남해죠, 남해. 선이름이라는 건요, 이제 햇빛이 드리운 방가라는 방에서 씹는 수박 맛은 얼마나 더 청신하려. 정말 그 수박 맛은 꿀맛이겠죠. 맑고 산뜻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영탄법을 써서요.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제비처럼 제잘거리기 좋아하는 직유법이 나왔네요.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외국인 소녀를 만날지라도 좀 생소하고 서툴지라도 또 낯선 상황을 지금 가정한 거예요.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외국어를 써야 되잖아요. 서투른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취할 행동과 태도를 지금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가정법을 써서 그녀를 만나면 이국의 소녀죠. 태도와 자세 등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행복한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글쓴이는 이제 여행지에서 낯선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이 이제 취할 입장, 행동 등을 갖다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국의 소녀가 구경한 땅이 나보다 적다면 그때 나는 얼마나 더 자랑스러울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째요?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그렇죠? 경탄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필자는 결국 여행을 최종 목표인 그러한 긍정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경탄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행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량이 됐고요. 나는 튜리스트
달려간다. 이게 뭐냐면요. 예, 투어리스트 비로라는 건데요. 여행사 이름입니다. 여행사. 그렇죠? 여행사 중에 우리 정보를 제공해주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곳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숱한 여행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드셔보는 겁니다. 여행 안내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직업일망정 그 사무원은, 여기에 있는 그 사무원은 오늘조차 퍽 다정한 친구라고 지녀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법을 써서. 필경, 마침내 결국 정해진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짧다. 이 짧은 거를 지금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겸손하게, 너무도 이제 겸손하게 어떻게 짧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페이지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로 넘기시고요. 네. 사무원의 책상 위나 서랍 속에 엿보이는 제일 먼 차표가 참 부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그 여행을 이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호하고 있다. 차표. 먼 차표를 더 선호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다. 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내서에 붙은 1등 선시를 하염없이, 그렇죠? 아득하고 멍하게 이제 뒤적거리는 거예요. 예, 너무나 부럽고 자기가 멀리 가는 것이 자기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표는 이제 글쓴이에게 소망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글쓴이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길이 제일 짧아서 제일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차표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표 자체가 경계 대상도 아니고 극복 대상도 아니고 동화 대상도 아니고 우월감 갖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에 나온 선택지거든요. 이 4개는 아닌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차표의 의미는 바로 여기 나왔죠. 글쓴이가 소망하는 대상이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보스턴백, 자, 보스턴백이 당시에도 유행했었나 봐요. 그렇죠? 미국의 그 보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보스턴백이 되는데요. 손잡이가 딱 2개고 바닥이 직사각형이고 중간쯤에 볼록한 손잡이 가방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편한 여행백이에요. 그리고 단장, 짧은 지팡이를 이제 단장이라고 합니다. 기어이 사고 말겠다. 그러니까 여행 장비죠, 여행 장비. 내일은 그 속에 두어벌, 내복, 뭐 세수기구, 잠옷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악의 꽃이라고 있습니다. 악의 꽃. 책이에요.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의 대표적인 시집이 이제 악의 꽃입니다. 원죄 의식을 바탕에 둔 악마주의 대표적인 꽃이 이제 악의 꽃입니다. 이 제목이. 프랑스어 자전을 또 자서전이죠. 집어넣자 하면서 청유형 어미를 쓰면서 자기의 여행의 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자, 동양과 서양을 얘기하는데요. 또 옛날과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결국 뭐야?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이제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시집 속에 오직 한 권을 고른다고 한다면 나는 뭐 한다? 이 악의 꽃을 잡을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을 갖다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 그렇죠? 예.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 아주 간편하죠. 그렇죠? 한 손에는 보스턴 백을 들이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짧은 지팡이를 휙휙. 자, 음성 상징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생동감이 드러나죠. 현장감 드러나고 내두르면서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자신이 원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상상. 여러분도 이제 여행 가고 싶겠죠. 저도 물론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여행이 정말 목표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 여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즐긴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자, 여행자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이 필자 김기림 시인이자 수필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멀리 갈수록 좋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여행도 대단히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모든 걱정, 번뇌는 울분 이런 것들 의무, 타, 잠시 미종고란 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들. 아무래도 이제 김기림은 이제 문학가니까 원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잠시 밀어버리고 먼지 낀 방에 묶어서 두고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괴로운 것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다. 그렇죠? 떠나고 싶은 겁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행지에서 마무리하는 이건 아니죠. 이거를 잠시 접고 간다는 것이지 이걸 뭐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자, 행장. 자, 행장이라는 것은 여행 장비입니다. 행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가벼울수록 더욱 좋다. 좀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이 행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는 충고한다. 될 수만 있으면 자 제군은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비좁은 심장을 자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 배짱, 배포, 포부입니다. 여러분의 포부를 또 사상을 파벌끼리의 어떤 다툼, 쟁론 이런 것을 또는 연애를 잠시라도 좋으니 바닷가에 해방해 보면 어떻냐고 지금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바닷가 가서 여행을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여행이다. 우리 제목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핵심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이에요. 그것밖에 남은 거 없다. 강조하고 있죠? 자, 내가 뽑을 행복의 최후의 제비 이게 뭐예요? 여행입니다. 여행. 그렇죠? 제비뽑기라고 하고 추첨한다. 뭐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글쓴이는 여행에 자신에게 지닌 의미를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자, 여행마저 싱거워진다면 싱겁다는 것은 뭐 흐지부지 열없이 싱겁게 끝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슈르리얼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당시 그 초현실주의자 192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림 씨가 이제 일본에 유학 간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초현실주의가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김기림 시인도 초현실주의자입니다. 그 말썽, 분란, 문제, 무리, 트러블, 골칫거리, 문제거리 이런 거를 많이 설문을 해보겠다. 내가 문제를 내보겠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궁리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요? 집이 좁았다, 고향이 좁았다, 나라가 좁았어, 세계마저 비좁아지면 다음에 어디로 가지? 우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궁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림 필자의 그 여행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에 가시면 수필, 현대 수필이고요. 주제는 여행에 대한 소망과 예찬입니다. 감각적, 경탄적이고 단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3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 표현상 특징 가시면은 첫 번째로 문학 작품이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바다의 의미는 상상하고 있는 공간이고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또 선창에 기대어서 어린 고기들을 청초하고 활발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바다를 어떤 공간으로 봐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보고 있고요. 어족들이 어때요? 촌락, 살림을 다닌다는 것을 통해서 바다가 글쓴이에게 자유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명력이 있고 자유롭다. 이거 판단하시고요. 눈을 감고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 거에서 글쓴이의 상상이 담긴 공간이다. 그리고 사치한 어족들이 해저의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바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여행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저의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들은 일이 없다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닌 겁니다. 서리법을 표현해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했다. 청신하랴, 자랑스러우랴 이런 것들. 계절의 변화 아닙니다.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명령형 어미 없습니다. 동일한 색채어를 나열해서 뭐 현장감을 표현했다. 그렇죠? 뭐 긴장감 고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김기림 시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1908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신 지는 확실히 미상입니다, 여러분. 한경북도 성진 출신이고요. 호는 편석촌입니다, 여러분. 이 김기림 시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정보다는 이제 이미지와 지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이고요. 민족 및 사현실의 수용과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전체 시를 주장합니다. 아셨죠? 필수 작품 꼭 아셔야 될 작품들 8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나비 아주 유명하고 아주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와 나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 나왔고요. 추억이라는 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꿈을 상실해버린 현재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고 꿈 많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군붕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상세계는 동경과 그리움입니다. 태양의 풍속이라는 시는요, 희망적 세계에 대한 갈망. 대체 어떻습니까? 전부 시들이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적 경향,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면 좋겠죠. 유리창, 정지영의 유리창도 있습니다만, 김기림의 유리창에는 유리창에 빗댄 사람의 마음을 견주고 있습니다. 길이의 어린 추억에 대한 그리움, 또 애상감이 담겨 있고요. 주월 온천행이라는 수필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오시마의 경관에 대한 예찬과
삶에 대한 반성이 수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념이라는 수필도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자세, 바람직한 영혼의 삶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역시 수필 같은 계열의 작품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기림 작품까지 정리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김기림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잘 공부했습니다. 자, 반복을 많이 하셔서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